여기 오는 거 정말 맞아요.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다. 트럭이 호텔 정문으로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발렛 파킹 구역에 멈춰 선 트럭. 덜컹 운전석 문이 열렸다. 60대 중반의 남성 김영우 회장이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저씨, 여기는 화물차는 젊은 직원이 다가가려는데 김 회장이 먼저 차 키를 건넸다. 조심히 다뤄주시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아, 네. 그런데 여기는 승용차 전용이라 김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회사에서 막 나온 신형 모델이라 직접 시험 운전 중이오. 중요한 차니까 조심해서 주차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직원은 숨을 죽였다. 아, 네? 알겠습니다. 트럭키를 든 차에 굳어버린 직원을 뒤로 하고 김 회장은 태연하게 로비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부부가 김 회장을 훑어봤다. 여보, 저 사람 혹시 우리 예비사돈 아니에요? 여자가 남편의 팔을 꼬집었다. 설마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잖아.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시간이 딱 맞는데. 시분이잖아요. 남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스쳤다. 에이 설마? 층 한정식당 루맘. 박철수 사장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박 사장은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그의 아내는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윤기 흐르는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딸 박지현은 크림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네일 아트를 마친 손을 매만졌다. 엄마, 내 화장 괜찮아. 그럼 완벽해. 오늘 예쁘게 보여야지. 박 사장이 시계를 확인했다. 10분이네. 준서 씨가 아버님 모시고 온다고 했으니 곧 오겠지. 박지현이 물었다. 아빠, 오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잘 모르겠어. 준서 씨가 자세히 말 안 하더라고. 사업하신대. 복도 저편에서 김영구 회장과 그의 아들 김준서가 걸어왔다. 박 사장이 먼저 일어섰다.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박 사장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향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저, 혹시 김준서 씨 아버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김영우입니다. 김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박지현이 아버지 귀에 속삭였다. 아빠, 제가 아까 로비에서 봤는데 트럭 타고 오신 것 같아요. 박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트럭이라니. 설마. 박 사장의 아내도 남편을 쿡 찔렀다. 여보, 내가 주차장에서 봤어요. 톤트럭이 들어오는 거. 박 사장 가족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견례에 트럭을 타고 오다니. 그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아, 네. 어서 들어가시죠. 박 사장의 목소리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있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룸으로 들어가면서 박지현이 김준서에게 작게 물었다. 오빠, 아버님이 정말 트럭 타고 오셨어요? 김준서가 대답하려는데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제가 트럭 타고 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지현이 당황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한정식당 룸 안. 테이블은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었다. 백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난초 화분이 은은한 향을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 사장이 자리를 안내했다. 여기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돈이 될 사람을 맞이하는 설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이었다. 김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좋은 곳이네요. 네, 여기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해서요. 대화가 끊겼다. 침묵이 흘렀다. 종업원이 들어와 물을 따랐다. 박 사장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예비 사돈, 오시는 길 편하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차가 좀 특이하시던데. 순간 김준서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담담했다. 네, 테스트 중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박 사장의 아내가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다. 신차 테스트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무슨 회사 다니시는지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동차 관련 일을 좀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지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자동차 관련이면 카센터 하시나요? 아니면 정비소? 지현아, 박 사장이 딸을 나무랐지만 이미 늦었다. 김준서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에. 그런데 김 회장이 아들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렸다. 됐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 그리고는 박지현을 바라봤다. 예비 며느리가 궁금해 하시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카센터나 정비소는 아니지만요. 박지현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중고차 딜러세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김준서가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이 붉어지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의 무릎을 살짝 두드렸다. 참으라는 신호였다. 박 사장이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다. 예비 사돈,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맙시다. 오해요? 네, 그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집안 형편도 맞아야 하고. 김 회장이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래서요? 박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이 곱게 자랐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삼성물산 과장입니다. 연봉도 1000이 넘어요. 훌륭하네요. 준서 씨도 좋은 청년입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박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예비 사도는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순간 김준서가 벌떡 일어서려 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앉아. 김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김준서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박지현이 거들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맞아요. 전 매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빠는 좋은데 집안이. 그녀는 김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상견례에 트럭을 타고 오시다니.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나중에 우리가 다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회장이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장례식장, 남편 옆 낯선 여자. 박지현을 꿰뚫는 시선. 노후 준비.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런 걱정을? 박지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집안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오빠랑 사귀는지 아세요? 그녀가 침묵을 깼다.
오빠가 좋기도 하지만 대기업 다니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박 사장의 아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김 회장을 봤다. 예비 사돈, 이해해 주세요. 속물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김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적이어야죠. 박 사장의 아내가 속내를 드러냈다. 상견례에 트럭을 타고 오시는 건 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라, 네? 우리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돈이 트럭 타고 왔다고요. 김준서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어머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아주 큰 문제예요. 박 사장이 단호하게 잘랐다. 준서 씨 마음은 이해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다르거든요. 부끄러워하다니요? 트럭이 뭐 어때서요? 김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박 사장이 말을 더듬었다. 누가 상견례에 화물차를 타고 옵니까? 최소한 세단 정도는 박지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솔직히 말할게요. 김준서를 쏘아보며 말했다. 저 오빠 돈 보고 만나는 거예요. 오빠가 대기업 다니니까. 그런데 집안이 이렇게 뻔하면 저는 안 돼요. 지현아? 김준서가 외쳤다. 왜? 틀린 말 했어? 박지현이 되물었다. 맞는 말이잖아. 아버지가 트럭 모는 일용직이면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병원비, 생활비, 전부. 일용직이라니. 김준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놀랍게도 김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일용직이라. 재미있는 추측이군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박 사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뭔데요? 박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 사장님은 뭘 타고 오셨습니까? 당연히 제 차로 왔죠. 무슨 차인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작년에 새로 뽑았죠. 5천만 원 넘게 줬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아, 그랜저. 좋은 차죠.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트럭이 묵묵히 서 있었다. 5천만 원짜리 그랜저 타는 분이 1톤 트럭 타는 사람을 무시하는군요. 다시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요? 박 사장이 눈을 부릅떴다. 김준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아버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김 회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아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준서야, 억지로 엮일 필요 없다. 박 사장 가족을 차례로 훑어봤다. 사람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지. 박 사장이 비웃었다. 겉모습이라니요. 트럭 타고 다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럭 타고 다니는 게 제 현실이죠. 김 회장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지는 않고 손가락 사이에서 만지작거렸다. 다만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트럭은 트럭일 뿐이죠. 박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박지현이 벌떡 일어섰다. 됐어요. 더 볼 것도 없네요. 김준서를 매섭게 노려봤다. 오빠, 우리 이제 헤어져. 지현아. 왜? 오빠도 아버지 편 들 거야? 그럼 오빠도 똑같은 거지, 근성이네. 그 순간 김 회장이 박지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지 근성이라. 박지현의 명품 백을 가리켰다. 아가씨가 들고 있는 저 가방 얼마짜리죠? 샤넬이에요. 500만 원짜리. 박지현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한 달 월급이 8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요? 그럼 그 가방은 본인이 산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받은 건가요? 박지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돈으로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제 트럭을 흉보는군요. 김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도 거지 근성 아닌가요? 뭐라고요? 감히. 박 사장이 벌떡 일어섰다. 예비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심하다고요? 김 회장이 되물었다. 방금 따님이 저를 일용직이라고 거지라고 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정적이 흘렀다. 김 회장이 아들을 데리고 룸을 나서려 했다. 준서야, 가자. 아버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입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박 사장이 뒤에서 소리쳤다. 예비 사돈, 이렇게 가시면 정말 끝입니다. 김 회장이 뒤돌아봤다. 끝이면 어떻습니까? 준서 씨와 우리 딸 결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사장 가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박 사장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뻔했어. 지현아 잘했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박지현도 코웃음을 쳤다. 오빠도 별로였어. 아버지가 저 모양인데 오빠라고 다를까?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상견례 완전 망했어. 남자 아빠가 트럭 타고 왔대. 완전 거지래.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며칠 후 지정밀 박철수 사장은 집무실에서 신문을 펼쳐들었다.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아침.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나그룹 창립 50주년 협력사 만찬. 신문 경제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드디어 우리 회사도 당당히 초청받았어.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커피 리필해 드릴게요. 고마워. 김 비서 이거 봤나? 박 사장이 신문을 들어 보였다. 네, 축하드립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인정받으시는군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정밀이 하나 그룹과 거래를 시작한 건 10년 전이었지만 공식 만찬 초대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대기업 협력사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도 돼. 박 사장이 의자에 기대앉아 흐뭇하게 웃었다. 참, 만찬이 언제지?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장소는 워커힐 호텔 그랜드홀이고요. 초청장은 일주일 전에 왔는데 사장님이 깜빡하신 것 같았어. 박 사장이 황급히 일어섰다. 아이고, 정신이 없어서. 양복은 준비됐나? 네, 어제 세탁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박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딸 지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현아, 아빠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전화기 너머로 박지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하나그룹 만찬 너도 같이 가자.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왜요? 회사 일이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가면 아빠 체면이 서지. 예쁜 딸 자랑도 하고. 박 사장이 잠시 뜸을 들였다. 하나그룹 임원들 많이 온대. 혹시 모르잖아. 네 인연이 있을지. 전화 너머 딸의 한숨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빠, 나 며칠 전에 상견례 망한 거 알잖아요. 갈 기분 아니에요. 그 트럭 타던 집안 말이지. 에이, 그런 건 빨리 잊어. 오늘 가면 좋은 사람들 많을 거야. 지은아, 아빠 부탁이야. 아, 진짜. 잠시 후 딸의 짜증 섞인 대답이 들려왔다. 알았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시 워커힐 호텔.
아빠가 10 안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박 사장은 신문을 펼쳤다. 하나그룹 관련 기사를 읽으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김영호 회장, 대회장이라고 하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조기업으로 키웠다. 대단한 사람이야. 만찬 당일 저녁 호텔 입구. 박 사장은 그랜저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하고 있었다. 벤츠, 아우디. 그의 그랜저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그는 걱정했다. 아빠 여기 사람 진짜 많네. 박지현이 차에서 내렸다.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당연하지. 하나그룹 협력사가 몇 개인데. 박 사장이 딸의 팔짱을 끼며 호텔로 들어갔다. 박 사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경제신문 김 기자였다. 오, 김 기자 오랜만이네. 정밀 맞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박 사장이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기자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지만 최대한 여유 있는 척했다. 네, 뭐 저희가 이번에 하나그룹과 년째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가족 같은 사이죠. 혹시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박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허허, 뭐 조만간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기자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박 사장이 며칠 전 김영호 회장과의 상견례를 망쳤다는 사실을. 그런데 김 기자, 김영호 회장님은 오시나? 당연하죠. 주년인데 안 오실 리가요. 직접 인사 말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한번 뵙고 싶네. 박 사장이 으스댔다. 만찬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 규모에 압도됐다. 명인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나그룹의 협력사 대표들과 임원들이었다. 우와, 대단하다. 박지현이 감탄했다. 딸아, 지현아,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대기업 임원들이야. 박 사장이 딸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은 전무고 저기는 상무. 아, 저기 부사장도 있네.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자리로 갔다. 그런데 아빠, 우리 자리가 왜 이렇게 뒤쪽이에요? 박지현이 불만스럽게 물었다. 그들의 테이블은 중간보다도 뒤쪽, 거의 구석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글쎄, 실수가 있었나? 박 사장도 당황했다. 연 거래처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정밀 박 사장님이시죠? 아, 네. 그런데 저는 대원산업 초회 사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초회 사장이 쓴 웃음을 지었다. 박 사장님 아직 모르시나 본데. 뭘요? 초회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에 계약 정리 명단에 올랐다던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이요? 박 사장은 점점 불안해졌다. 옆에서 박지현이 팔을 잡아 당겼다.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아무것도 아닐 거야. 무대 뒤 대기실. 김영호 회장이 정장을 가다듬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다. 응. 그런데 오늘 계약 종료 업체가 몇 개지? 비서실장이 서류를 확인했다. 정밀도 명단에 있습니다. 계약 종료 순이고요. 김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년 거래를 끊는 건 아깝지만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업체와는 함께 갈 수 없지.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나저나 준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김 회장이 잠시 생각했다.
아니, 됐네. 오늘은 비즈니스만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다. 테스트 하나 둘. 음향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 후 그가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곧 하나그룹 김영호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조명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했다. 무대 감독이 스태프들에게 지시했다. 회장님 입장할 때 팡파르 준비. 한편 박지현은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아빠 여기 재미없어요. 조금만 참아. 늙은이들만 가득하고. 곧 회장 나온다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자. 회장이 뭐 대단해요. 어차피 늙은 할아버지겠죠? 박 사장이 딸을 나무랐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그룹 회장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하나그룹 창립 주년 기념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중저음이 만찬장을 가득 채웠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물 빠지듯 사라졌다. 만찬장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무대 옆문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다. 문이 열렸다.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김영호 회장이었다. 소개합니다. 김영호 회장님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 사장의 손은 무릎 위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죠. 저 사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했다. 며칠 전 트럭을 타고 왔던 그 남자였다. 박지현의 입이 벌어졌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에 떨어졌다. 아빠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박 사장이 급히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트럭 타고 온 그 사람이잖아. 순간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동정했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쉿, 조용히 해. 박 사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하나그룹 창립 주년 김영호 회장. 그 아래 자막이 흘렀다.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매출 조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카메라가 김 회장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비췄다. 이사회 주재, 해외 출장, 직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마지막 장면. 김 회장이 직접 신형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이었다. 정확히 며칠 전 상견례에 타고 온 그 트럭이었다. 저희 하나그룹의 신형 트럭입니다. 영상 속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직접 시승해 보고 있죠. 좋은 제품은 가 먼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반갑습니다. 하나그룹 김영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박 사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년 전 선친께서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하신 회사를 물려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도 젊은 시절 기름때에 묻은 작업복을 입고 트럭을 고치며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잠시 침묵.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 트럭이든 세단이든. 중요한 건 그 차를 모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김 회장이 객석을 둘러봤다. 시선이 잠시 멈춘 곳. 박 사장의 테이블. 며칠 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 제가 신형 트럭을 시승하러 갔다가 어떤 분께 거지 취급을 받았죠. 술렁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일용직이고 가난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김 회장이 객석을 둘러봤다. 우리 하나그룹의 트럭을 운전하시는 3만 명의 기사님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회사 트럭 운전기사 김철호 기사님은 년째 무사고입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죠. 그분이 일용직입니까? 가난합니까?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박민수 기사님은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침묵. 수많은 트럭 운전자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저는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가치를 차종으로 판단하는 기업, 직업으로 차별하는 기업가는 하나그룹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어갔다. 1,000만 원짜리 그랜저를 타는 분이 억짜리 특수 트럭을 무시하더군요. 객석,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박지연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옆 테이블에서 자신을 가리키며 속삭이는 게 느껴졌다. 저 여자가 그때 거지라고 한 사람이래. 대단하네. 회장님한테 그런 말을.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이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우리 하나그룹은 트럭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친께서 중고 트럭 한 대로 물건을 나르며 시작한 회사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 사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와이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옆자리 초의 사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다른 테이블의 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사방에서 날아왔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김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은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찬장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년을 함께 해온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단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업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곧 자신의 회사 이름이 불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박지현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우리 그냥 나가요. 하지만 박 사장은 움직일 수 없었다. 두 발이 바닥에 못 박힌 것처럼 굳어 있었다.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만찬장이 얼어붙었다. 올해를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협력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큰 글씨가 떴다. 계약 종료 협력사 지정밀, 대표 박철수. 박 사장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호회 회장님, 명이 넘는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테이블을 박차고 무대 앞으로 뛰어갔다. 구두 비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정장 바지가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박 사장. 차가운 목소리. 내가 회장이어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시해서 잘못한 겁니까? 그게 말문이 막혔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만약 내가 정말 트럭 운전하는 일용직이었다면 괜찮았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다. 박지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만찬장에 울렸다. 잠깐만요. 이건 불공정해요. 마이크도 없는데 목소리가 만찬장을 가득 채웠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이 먼저 속이신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김 회장을 가리켰다. 회장인 걸 숨기고 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보복하는 거예요.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혀를 찼다. 김준서가 객석에서 소리쳤다. 지현아, 그만해. 왜? 내가 틀렸어? 박지현이 돌아섰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애초에 회장님이 신분을 밝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김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회장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아가씨는 나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말이 끊겼다. 자신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객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맞죠?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신분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박지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헛손질했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지정밀과의 연거래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박 사장이 두 손을 모았다. 회장님, 제발. 그리고 김 회장이 객석을 둘러봤다. 앞으로 지정밀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지정밀과 거래하던 수십 개의 협력사 대표들이 의자에서 튀어 올랐다. 박 사장,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박 사장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들이 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명이 넘어요. 김 회장이 내려다봤다. 그 직원들과 가족을 생각했어야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말입니다. 제발, 제발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딸이 아직 어려서 김 회장이 박지현을 봤다. 이 넘은 사람이 어립니까? 박지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빠, 왜 무릎 꿇어? 김준서가 걸어 나왔다. 지현아,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지. 박지현이 김준서를 밀쳤다. 비열? 우리가 뭘? 그냥 트럭이 싫다고 한 것뿐이야. 그게 바로 비열한 거야. 김준서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사람을 차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복수하는 게 정당해?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올해 협력사 계약을 종료하는 업체를 발표합니다. 스크린의 박철수, 정밀 대표, 이름 옆 붉은 점. 김 회장이 쐐기를 박았다. 저희 그룹은 기술, 신뢰, 그리고 사람됨을 중시합니다. 그의 시선은 박 사장에게 향했다. 차종 따지고 체면만 챙기는 지방과는 함께 갈 수 없겠죠. 박 사장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린 탓이다.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정밀 본사 앞은 술렁이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리 김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그룹이랑 계약 끊겼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박 사장은 입술만 달싹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경리 부장이 뛰어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테이블에 내던져졌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왜?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나그룹이랑 계속 거래하려면 우리랑 끊으래요. 팩스 기계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계약 해지 통보서가 쏟아져 나왔다. 일주일 후 정밀공장 철문에는 굳게 잠긴 자물쇠가 채워졌다. 붉은 스프레이로 쓰인 부도 두 글자가 녹슨 철문에 선명하게 박혔다. 바람에 날린 전단지가 자물쇠에 걸려 펄럭였다. 직원들은 짐을 쌓아 나왔다. 10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이다. 40대의 남자가 골판지 상자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가족 사진, 머그컵, 10년 근속 상패가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다 사장이랑 그 딸년 때문이야. 젊은 직원이 분노를 터뜨리며 명함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다. 정밀 명함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애들 학원비는? 경리 김 과장이 해고 통지서를 든 채 눈물을 훔쳤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박 사장이 공장 앞에 서 있었다. 구겨진 양복, 풀어 헤쳐진 넥타이.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군가 물었다. 박 사장은 고개만 저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직원이 울먹였다. 사장님 딸이 하나그룹 회장님한테 트럭 타고 다닌다고 무시했다며. 다른 직원이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래서 우리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됐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몇몇 직원이 박 사장에게 다가섰다. 사장님,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박 사장이 뒷걸음질 쳤다. 미안해. 애들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사장의 집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나야.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도, 식탁도 사라졌다. 여보,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내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진정해 가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그녀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말했다. 회사는 망했고 집도 경매 들어간다면서요? 박 사장이 무릎을 꿇었다. 여보, 잠깐만 다시 시작하면 돼. 50 넘어서 뭘 다시 시작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다 당신이 사람 함부로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지현이가 뭐요? 당신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갔다. 한편 김영호 회장은 여전히 신형 트럭을 직접 몰고 다녔다. 이번엔 전기 트럭이었다. 소음도 매연도 없는 친환경 차량. 회장님, 이번 모델은 어떠십니까? 운전석 옆에 앉은 개발팀장이 물었다. 훌륭해. 역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트럭은 도로를 달렸다.
한적한 국도를 지나 신호에 멈춰 섰다. 창밖으로 정밀 공장 터가 보였다. 텅 빈 공장,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들. 김 회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저기가 정밀이었죠? 개발팀장이 물었다. 그래, 10년 거래했던 곳이지. 아깝지 않으세요? 김 회장이 시선을 걷었다. 아깝지. 하지만 신호가 바뀌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체면으로 굴러가는 집안은 체면 잃으면 굴러갈 바퀴도 없는 법이지. 트럭은 묵직하게 도로 위로 나아갔다. 뒤편에는 폐허가 된 공장과 그 앞에서 망견자실에 하는 전직 직원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트럭이든 벤츠든 중요한 건 그것을 모는 사람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오늘 상견례인 건 아시죠? 그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 상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쏘아붙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다. 에르메스 목걸이가 번쩍였고 까르띠에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 브랜드도 모르겠는 그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김미숙은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것은 단정한 남색 자켓이었다. 무례하시네요. 김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뭐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왔는데 그쪽이 그런 차림으로 나오신 게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 귀걸이 하나가 아마 그 옷 10벌 값은 될 텐데. 동대문에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동대문이든 인터넷이든 그게 왜 중요한가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내는 겁니다. 명품을 걸쳤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듯이요.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품격도 결국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비싼 귀걸이를 걸고 계신데 왜 첫 마디부터 그렇게 품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민 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상견례 자리에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셔야죠.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무시당한 기분이라니까요. 그녀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상민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예비사돈, 오해는 마시죠. 저희가 사업을 좀 크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다들 그 정도 수준이시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미숙의 반응을 살폈다. 김미숙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계속했다. 물론 사돈께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결혼이라는 게 끼리끼리 어울려야 서로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상민이가 워낙 여린 아이라 나중에 감당 못할까 싶어서요. 여린 아이. 김유리는 상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걸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그건 좀 심한 말씀 아닌가요? 김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차를 맡겼으면 제대로 갖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외침이 식당가를 찢었다. 유리의 손끝이 떨렸다. 상민이 팔을 붙잡았다. 유리야, 진정해. 속삭임이 분노를 부채질했다. 상민 어머니의 비웃음이 꽂혔다.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수준이 맞아야 오래가지. 엄마 보고 딸을 안다고. 격식도 모르시는 분이 딸을 어떻게 키우셨을지 훤하네요. 미숙은 상민의 부모를 응시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 딸은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민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시간 낭비였네요. 처음부터 수준을 맞춰 봤어야 했는데 이런 고급 한정식 식당을 어머님 이름으로 예약하셨다고 해서 최소한의 품격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 사시죠? 전세? 월세? 설마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건 아니겠죠? 미숙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전세금도 워낙 비싸서 대출받기도 힘들다던데 혹시 집 때문에 우리 상민이에게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 집안에 취직하러 오신 건 아니시겠죠? 유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고, 화내기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치려고. 혹시 빚 같은 건 없으시죠? 요즘 서민들은 카드비 때문에 허덕인다던데. 김미숙 씨도 오늘 이 자리를 예약하느라 카드 한도까지 다 쓰신 건 아니에요? 유리가 일어서려는 찰나 미숙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참 안 됐네요. 미숙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니까. 상민 어머니는 얼굴을 붉혔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돈은 넉넉할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을. 상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상민을 쳐다보며 말했다. 상민아, 네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확실히 알겠지? 엄마 아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작게 대답했다. 상민 아버지가 말했다.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다르니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미숙은 일어섰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다. 그 누구도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채 먹지 못한 음식들만이 남아 있었다. 상견례가 끝나자 상민의 부모는 먼저 식당을 나섰다. 유리와 미숙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민의 어머니였다. 아니, 차를 맡겼으면 제대로 갖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주차 요원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청년은 당황한 듯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바로.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다니. 상민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아니, 발레 파킹비를 10,000원씩이나 받아가면서 이따위 형편없는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잠시 시간이. 다른 차. 그럼 당연히 그 차부터 먼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건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당신? 상민 아버지가 거들었다. 이렇게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직원 때문에 전체 서비스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와서 불쾌한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거죠. 그는 주차 요원의 명찰을 쏘아보았다. 김민수. 당신 이름 똑똑히 기억해 뒀다가 매니저에게 확실하게 말할 겁니다. 이런 직원은 당장 재교육을 시켜야 해요. 젊은 직원의 손이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5분만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면 5분? 단 1분도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대체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쾌한 기분인지 상상도 못하겠죠. 상민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당연히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식사비라도 시원하게 할인해 주든지. 그녀는 트집을 잡아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했다. 그건 이미 계산이 모두 끝나서. 미숙과 유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차 요원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쥐고 있었다. 자존심을 억누르고 굴욕을 참아내야만 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유리가 엄마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리야, 내 엄마.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거니까. 사람은 딱 자기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는 거야. 우리를 담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릇이 너무나 작았던 것뿐이고. 하지만 엄마, 화나지 않아요?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화를 내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거야. 개가 짖는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이 짖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차가 출발하자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급 한정식 집의 간판이 멀어져 갔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유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상민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진심 어린 사과라도,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변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사이인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상민이었다. 유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민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정말 미안해.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과는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유리 어머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해서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완강하시고 나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설마 지금 파혼하자는 말을 하려는 걸까? 부모님께서 오늘 정식으로 파혼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어. 너희 집안은 우리 집안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할 게 뻔하다고? 알았어. 짧은 대답. 더 할 말은 없었다. 유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상민의 변명이 시작됐다. 유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평생 그렇게 살아. 유리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잖아. 그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건 됐어. 이만 끊을게. 유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가에 섰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김유리 씨, 회의 시작한대요. 동료의 목소리에 유리는 고개를 돌렸다. 네, 지금 갈게요.
김유리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떨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다. 종이 타월을 움켜쥐고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눈가를 정리했다. 붉어진 눈이 들킬까봐 화장품으로 덧칠하고 다시 미소를 흉내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유리는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유리는 엄마가 서재에서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봤다.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엄마는 안경을 쓴 채 집중하고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김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전화가 왔다는 것을. 응, 왔니? 계약서 검토하고 있어. 김민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파혼하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한대요. 김미숙은 안경을 벗고 유리를 바라봤다. 딸의 눈과 붉은 것을 놓치지 않았다. 김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딸을 안았다. 말없이 그저 꼭 안아줬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 한마디에 유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부모님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저를 버린 거예요. 알았다, 알아. 유리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근데 엄마, 그 서류가 뭐예요? 김미숙이 희미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투자건. 하지만 유리는 봤다. 서류 위에 적힌 회사 이름을. 상민 아버지 회사의 이름이었다. 엄마, 설마. 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상민 아버지는 회사 회의실에서 숨을 고르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계약건. 납품액만 1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상민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룹.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알짜 기업이다. 그런 곳과 직거래를 트게 되다니. 잘했네. 다들 수고 많았어.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표지를 넘기고 조항들을 훑어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다. 계약서 하단 상대방 서명란. 대표이사 김미숙.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미숙.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의 그 여자가 떠올랐다. 이 김미숙 대표가 혹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무이사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 그룹 김미숙 회장님이십니다. 외부 행사에 잘 나서지 않아서 얼굴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회장? 네. 재작년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계열사 사장이던 김미숙 님이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보고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미 지난달에 그룹 회장님 관련 보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다급하게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묻는다. 사진은 있나?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상민 아버지의 손에서 계약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곧이어 그의 입술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이럴 수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상민 어머니가 들어왔다. 여보, 계약 다 됐어. 축하 파티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상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가리켰다. 그룹 회장이 김미숙이래. 잠깐만. 상민 어머니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룹 김미숙 회장을 검색했다. 화면에 그룹 사보를 인용한 기사가 떴다. 사진도 있었다. 남색 재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김미숙의 모습.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다. 김미숙 회장의 경영 철학.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마지막 기사 제목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가 이럴 리가 없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하나. 상민이를 통해서라도. 이미 늦었어. 파혼 통보까지 했는데. 두 사람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100억 원의 계약. 회사의 미래가 달린 계약. 그것이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전화가 울렸다. 비서가 받더니 상민 아버지에게 건넸다. 대표님, 그룹에서 온 전화입니다. 상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룹 비서실입니다. 김미숙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상민 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전화가 잠시 바뀌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민 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굳어 있었다. 옆에서 상민 어머니가 초조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건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민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이미 실무 협의는 다 끝났고 저희는 이 계약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한정식 집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수준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다고, 환경이 다르면 서로 부담이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는 몰라 보였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신호 음만이 차갑게 울렸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계약이 취소됐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다 진행된 건데 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직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상민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 위기를. 그녀의 질문에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는 끝이라는 것을. 오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룹 계약 취소 뭔가 터졌나 보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고요한 청담동 프라이빗 골프클럽. 연회비 수백만 원에 선택된 자들만의 공간. 김미숙은 캐디백을 확인하며 장갑을 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라운딩의 딱입니다. 그룹 부회장의 미소에 김미숙도 화답했다. 그러게요, 바람도 적당하고. 숨결이 차가웠다. 첫 홀. 김미숙이 티샷을 준비하는 순간 회장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크림을 잔뜩 바른 상민 어머니. 초췌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김미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님 생수 가져왔어요. 더우실까봐 억지 미소와 함께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냈다. 김미숙은 대답 없이 티샷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 새로 나온 수분 보충제인데 회장님 피부에 딱이에요. 비타민에 콜라겐까지. 주변에 시선이 쏟아졌다. 저 여자 누구야? 왜 저래? 김미숙이 스윙하려는 찰나 회장님 그래도 사돈 될 뻔한 인연인데 상민 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서려 했다. 순간 그녀의 골프카트가 김미숙의 어깨를 스쳤다. 탁! 스윙은 엉망이 되었고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상민 어머니가 황급히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뵀어요. 회장님이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오셔서? 김미숙이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상민 어머니는 멈칫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저 잡상인 싫어합니다. 끌려나가는 상민 어머니는 골프장 입구에서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상민 아버지는 텅 빈 사무실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의 회사가 뉴스에 나오는 참담함. 대표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는 순간, 긴 테이블, 어두운 이사들의 표정. 대표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룹과의 계약 취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조건이요? 이미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그룹 김미숙 회장과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추궁이 쏟아졌지만 그는 침묵했다.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대표님, 이대로는 회사가 버틸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어음이 막힐 겁니다. 재무이사의 보고가 이어졌다. 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미만. 회사는 이미 한계였다. 직원들 월급도 문제입니다. 이번 달은 겨우 지급했지만 다음 달은 거래처들이 그룹과 척을 진 회사와는 거래하기 부담스럽다고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본사 집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났다. 노크 소리.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올렸다. 한일 지분이 시장에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은 서류를 훑어보고 짧게 지시했다. 경매에 나온 지분부터 차례대로 사들이세요. 전량 매입하시겠습니까? 네. 이상 확보하는 대로 보고하세요. 비서가 나간 후 유리가 들어왔다. 엄마, 정말 인수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는 건 당연한 비즈니스야. 김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리는 알 수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글쎄 죄업자득이지. 상민의 아버지가 회사로 출근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회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경영진의 실수라는 것을. 그때 비서가 뛰어 들어왔다. 대표님, 그룹에서 우리 회사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있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뭐라고? 그룹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긴 테이블, 긴장한 임원들의 표정. 오늘은 새로운 대주주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이사회였다. 상민 아버지는 여전히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었다. 곧 오실 겁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회의실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상민은 아버지 옆에 앉아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미숙이 들어섰다. 그 뒤를 따라 유리가 걸어 들어왔다. 역시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올린 머리. 며칠 전 파혼 통보를 받고 울던 그 유리가 아니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상민과 유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김미숙이 테이블 상석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다. 어제부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 던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던져지자 몇몇 임원들이 숨을 삼켰다. 과반이 넘는 지분, 완전한 경영권 장악. 상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김미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과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전략기획실 김유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손끝이 떨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앞으로 3달, 전면 실사. 상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여도를 감안한 보수인데요. 유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사를 이 꼴로 만든 게 기여인가요? 정적.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김미숙이 입을 열었다.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임원진부터 시작하죠. 회장님, 상민 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쳤다.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를 망치는 경영진은 필요 없어요. 김미숙은 서류를 넘겼다. 상민 이사, 상민이 움찔했다. 영업 실적이 3년째 마이너스네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의 손끝이 떨렸다. 그게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 유리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들은 성장했는데요. 유리의 목소리에 조롱이 스쳤다. 이사님, 감이 떨어지신 것 같네요. 휴가라도 다녀오시죠.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회장님, 상민이는 아직 젊고 배울 게 많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상민 아버지가 애원했다.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연간 마이너스 실적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임원들을 훑어봤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증명하세요. 3달 안에 개선이 없으면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김미숙이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사회는 주후입니다. 그때까지 개선안을 준비해 오세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상민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최고급 레스토랑 룸, 샹들리에가 빛을 냈다.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 상민 부모가 필사적으로 예약한 자리였다. 김미숙과 유리가 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민 부모는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거만함은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웨이터가 의자를 빼주었다. 김미숙과 유리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상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 새에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다. 그때 그 일 사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유리는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구하는 상민 부모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었다. 저 그때는 정말 회장님이신 줄 몰라 뵀어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부디 저희의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김미숙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와인의 향을 음미하고 한 모금을 머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스쳐 지나갔다. 어찌된 일인지 와인에서 썩은 맛이 느껴지는군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상민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집안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는 겸상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 상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거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었죠? 아, 그래요? 제 딸이 감당하기 벅찰 거라고, 도저히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심지어 제 옷차림까지 문제 삼으셨죠. 상견례에 어울리는 격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너무나 허름해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유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때는 저희를 그토록 심하게 무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체 무슨 짓을 해야 회장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라고요? 김미숙이 답했다. 한 번 썩은 맛이 배어버린 술은 아무리 값비싼 병에 다시 담는다고 해도 결코 다시 맑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어섰다. 유리 또한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사람의 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썩어버린 인성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아무리 높은 권력으로도, 심지어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김미숙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날 두 분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수준이 맞지 않으면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하셨죠.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희는 이제 두 분과 감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군요. 저희와는 너무나 격이 다르니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과거에 그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되돌아왔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룸문을 향해 걸어가던 김미숙이 뒤돌아섰다. 상민 씨는 다음 달까지만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상민 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절규했다. 아들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고통이었다. 제발 상민이만이라도. 상민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유리가 되물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상민 씨는 대체 무슨 행동을 했었죠? 당신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그토록 심하게 모욕하고 멸시할 때 상민 씨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요? 룸 안에는 침묵이 짓눌렀다. 상민이 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침묵을 지켰을 뿐이에요. 바로 그 침묵이 당신의 동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리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날 당신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저 또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와의 인연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김미숙과 유리가 룸에서 사라진 후 룸 안에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상민의 부모는 한참 동안이나 무릎을 꿇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끝이 떨렸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들은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상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공간을 맴돌았다.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상민 아버지는 주먹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내리쳤다. 피가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숨소리만 거칠었다. 김미숙은 유리와 함께 차에 올랐다. 유리야, 네 엄마는 딱 자기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넘치는 걸 담으려 하면 깨지는 법이지. 김미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었던 거야. 그게 전부야. 엄마,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김미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늦은 저녁,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던 유리의 눈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유리야? 상민이었다. 몇 주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긴 왜 온 거야? 그는 간절하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모님, 말씀, 전부 다 틀렸어. 내가 미쳤었어. 그날, 그냥 가만히 있었던 내가 잘못이야. 그의 손끝이 떨렸다. 유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그날 기억해? 내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모욕했을 때 넌 뭘 하고 있었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잖아. 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그건 네 선택이었어. 유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침묵도 동조라는 말 몰라? 그날 네가 침묵을 선택한 순간 모든 건 끝난 거야. 네 부모님이 그랬잖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우리 인연은 딱 여기까지야.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유리야. 부탁이야. 나 전부 다 버렸어. 집도 회사도 전부 끝났어. 네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 유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아주 잠깐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살 수 있어, 너는. 하지만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겠지.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상민은 뒤에서 애절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유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룹에 인수된 후 회사는 완전히 탈바꿈했다. 회생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기업은 김미숙 회장의 과감한 결단과 전략기획실의 혁신적인 구조조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 불필요한 비용은 줄었고 업무 효율은 향상되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실적이 좋아지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룹이 들어온 뒤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거래하기가 좀 꺼려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믿을 만하다니까. 거래처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잃었던 신뢰를 회복했고 해외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유리 또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전략기획실에서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의 실력 앞에 그런 험담은 오래가지 못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반면 상민의 집안 이야기는 이제 업계 사람들의 뒷담화 소재로 전락했다. 한일 말이야, 이제 완전히 끝났대. 그룹한테 제대로 찍혔다잖아. 옛날에는 청담동에서 명품만 휘감고 다니면서 잘 나갔다더니 이제 완전히 몰락했지. 누가 그 집이랑 거래하려고 하겠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과거 오만함을 비웃었다. 가끔 유리는 그런 소문들을 전해 들었다. 상민의 부모가 강남의 고급 빌라를 급하게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 예전에는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 어쩌다 모임에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그들을 피한다는 이야기. 그 씁쓸했던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악연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유리의 숨결이 차가워졌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들은 진주를 그저 흔한 돌멩이로 착각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명품 가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방을 든 사람의 품격이고 비싼 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유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아득한 곳을 향했다.